자, 통일신라의 발전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통일신라 보면 이제 그 구체적 왕의 이제 업적을 보기 전에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이제 뭐냐 시대 구분이 좀 다르거든요. 요 관련돼 갖고 예전에 기출문제 2번 정도 나왔는데 요거 이제 본 다음에 구체적 왕의 업적 같은 것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여기 쭉 보면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가 인제 있는데 삼국사기는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인제 세 시기로 구분했어요. 그때 이 구분했던 인제 기준이 됐던 게 뭐냐면 혈통이죠. 그래서 상대는 인제 성골이 지배했고 중대는 이제 진골, 무역왕기 진골이죠. 그다음에 하대는 내무왕기 진골이 지배했던 그 시기로 이렇게 보고 있죠. 그때 인제 이 삼국사기는 그 앞에 진흥왕 때 만드는 국사를 바탕으로 쓴 걸로 보고 있는데 이 거칠부가 만들어준 국사는 그 당시 인제 왕통을 이렇게 진골과 성골 위주로 해 가지고 재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제 요게 반영된 걸로 보고 있거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있고 삼국유사인데 삼국유사는 왕의 호칭을 가지고 인제 정리를 했죠. 그래서 그 시기를 인제 상고 시기, 중구 시기, 하고 시기 이렇게 인제 있는데 상고는 고유한 왕명을 사용했던 시기. 그래서 뭐 차차홍이, 이사금이니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불교 중고 시기는 그 뭐냐면 불교식 왕명을 사용했던 시기로 나눠서 불교식 왕명은 법후왕, 진흥왕, 진덕여왕, 성동여왕 이런 게 불교식 왕명을 사용했던 시기를 중고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하고는 중국식 시호 제도를 인제 사용해요. 중국 시호는 이제 신라는 중국 시호 제도를 처음 사용했던 왕이 그 뭐냐면 그 무열왕이거든요. 예, 무열왕. 그래서 무열왕 때 이제 중국식 시호를 제도를 실시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태종 무열왕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태종이라는 것은 묘고요. 무열왕 같은 게 시호인데 삼국사기나 뭐 삼국유사나 뭐 이런 데 기록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신라시대 때는 이 태종이라는 묘를 그 신라시대 때는 이 무열왕만 이제 쓴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기록에 보면 열조라든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태조 성왕이라는 이런 상에서 태조라든지 열조라는 원성왕 때 열조 썼죠. 이런 이제 뭐냐면 묘가 있긴 있지만 기록상 남을 때는 이제 무열왕이 태종이라는 이제 처음 마지막으로 묘를 사용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 태종이라는 조종 같은 묘는 중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거든요. 근데 인제 요때 그 태종이라는 것을 사용했고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중국에서 이제 당나라에서 시비를 거니까 그 이후부터 무열왕 때만 쓰고 그 후부터는 쓰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다가 고려나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인제 아예 처음부터 계속 묘를 썼죠. 예. 그래서 이 태종 무열왕이 최초이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신라시대 때 묘를 썼고 그다음 기록에 의하면 그렇고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석이나 그걸 볼 때 그 열조라든지 태조라는 묘도 있었다. 이걸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요게 중국식 시호를 사용했던 하고 이렇게 구분하죠. 그래서 이렇게 삼국사기, 삼국유사, 특히 삼국유사 구분법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고 그때 중고시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불교식 왕명, 버프왕에서 진동여왕 때 관련된 내용을 이제 물어봤으니까 좀 파악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제 관련된 내용을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자, 신라 통일 이후에 들어서 나타난 커다란 변화는 무효관계의 왕통이 계속되고 전제 왕권이 확립됐다는 점이죠. 그래서 요게 인제 중대의 특징이죠. 중대. 그래서 중대에 이제 전제 왕권이 강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진골들 그 무효 왕의 나머지 내문왕계 진골이나 등등 해서 소외를 당해요. 예. 자, 하여튼 그런 게 특징이라는 거 이건 좀 나중에 하면서 좀 더 얘기를 하고요. 즉 진골 출신이지만 김유신의 후원을 받아 상대 등 비난의 반란을 진압하고 상대당 알촌을 누리면서 실로 왕이 오른 태조 태종 무효왕은 그 당시 대고구려 대백제전을 인제 가정에서 전제 정치를 인제 감행했다는 거. 앞에서 이제 무효왕 때부터 시호를 사용했다고 했죠. 이게 시호고 요 태종이 인제 뭐냐면 묘예요, 묘. 어 유일하게 기록상 태종만이 이 묘를 쓰는 걸로 돼 있어요. 예. 자, 정치를 감행했는데
이후 계속하여 그 직계 자손이 왕이 올라 왕권을 전제를 진행시켜 나갔던 것이다.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이제 무효왕 관련된 내용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에서는 언급이 안 돼 있지만 무효왕 때 이제 어떤 것들을 인제 했냐면 일단은 사정부를 정비하고요. 659 년에 사정부를 정비하고 그때 인제 진흥왕 때 설치했던 이제 감찰기구가 이제 사정부였어요. 이걸 정비했다는 거 한 번 더. 예. 그래서 인제 이걸 통해서 관리의 어떤 비리를 방지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때 인제 또 집사부가 독립했어요. 그리고 시중, 집사부에 장관했던 시중의 인제 권한을 강화시켰다. 아 보시면 돼요. 시중보다는 중시라고 그 당시는 불렸죠. 예. 그래서 중시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예. 그리고 복수제상제를 실시했다. 그래서 재상을 한 명만 두는 게 아니라 두 명을 줬어요. 그래서 견제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냐면 국왕의 어떤 국정의 장악력을 높이려고 했죠. 예.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제 김 무열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었던 문무왕이 즉위하잖아요. 여기는 문무왕이 이제 승리돼 있는데 문무왕 때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삼국통일이 완성됐죠. 676 년이죠. 그리고 외사정을 파견했죠. 그래서 지방 통제를 이제 강화시키기 위해서 주와 군의 외사정을 이제 파견했다는 거. 그다음에 그때 나당 전쟁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당 귀족들을 대거 이제 숙청을 했어. 그리고 지방 간의 명칭을 군주에서 총괄로 인제 바뀌었고요. 예. 그래서 인제 이거는 이 군사적인 의미에서 행정적 의미로 바뀌었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뭐 군사적 의미가 전혀 없었던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전보다 좀 더 행정적 성격이 강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을 텐데 보통 중국의 인제 관제가 경이, 웨이 이렇게 있고 경이는 국인들에게, 웨이는 노인들에게 줬던 걸로 이게 운영이 됐잖아요. 근데 문무왕 때는 경위와 웨이가 다 폐지되고 어 경위가 웨이로 통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위가 파생된 게 아니라 웨이가 경위로 통합하는 식으로 웨이제가 폐지됐다. 예. 웨이제가 경위제가 폐지된 게 아니라 웨이제가 폐지돼서 웨이가 경위제로 이제 통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제 있고 그 신문학 때 관련된 내용 보자. 자, 시험 문제에 신문학이 많이 나와요, 신문학. 중대 그 뭐냐면 마음권을 확립했던 사람이 신문학이죠. 자, 신문학이 즉위하자마자 그 장인이었던 김홍들이 모욕 사건을 일으켰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김홍도는 진골의 이제 뭐냐면 우두머리죠. 그러니까 이제 왕권 강화에 대해 반대했던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김홍도 모욕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 장인 김홍도뿐만 아니라 이 반란에 가담한 인물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그것도 그 반란을 일으킨 것을 알면서도 모른 채 했던 나머지 귀족들을 불고지죄로 다 처형을 시켰죠. 예. 그래서 이제 병구령이었던 김구관 부자도 이제 처벌하고 그래 갖고 이때 인제 이걸 계기로 병구론 군관 등 이 사람이 인제 김부령이라는 김군관이라는 사람이죠. 김군관 등 많은 인제 귀족들을 수청하고 전제 왕권을 확립하는 데 성공했고 이때 중앙 정치와 군제가 정비되고 그다음에 구주 오소경 지방 제도가 정비되면서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인제 있는데 여기 너무 간단하게 돼 있어. 네. 그래 갖고 인제 요거를 좀 신문학의 업적을 좀 다시 정비를 좀 해 볼게요. 네. 자, 신문학의 이제 업적들이 있는데요. 여기 좀 보겠습니다. 예,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보면 자, 이때 국학이 설치됐죠. 국학. 뒤에 있지만 국학이 설치됐는데 국학이 설치되면서 이제 유교 정치 이념에 충실한 유능한 관료군을 양성을 했고요. 왕권을 보장한 실무 관료들 양성했다. 그렇지만 국학의 관료 선발제도 연결이 미흡했다.
그래서 이 골품제 한계 때문에 그게 잘 안 됐고 되게 국학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육투품 세대예요, 육투품. 그리고 그 당시에 유교는 어떤 정치 이념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냥 포박만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때 유교는 좀 윤리 도덕적인 측면을 되게 강조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하원계라는 그 서양에서 볼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고요. 근데 우리가 정치 이념으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받아들인 거는 나중에 고려시대 때요, 고려시대 때.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정치 제도가 정비되는데 이때 그래서 중앙에 13간부 제도가 정비됐고요. 뒤에 좀 얘기하는데 자, 부주 오수경 제도가 정비됐고 그다음 군사 제도도 이제 구서당 십정 제도인데 구서당은 중앙, 십정은 지방군이죠. 이게 인제 일통사방 의식에 따라서 뭐냐면 중앙군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 신라, 백제, 뭐 보덕국 이렇게 인제 해서 배치시켰다고 그래요. 예. 자, 그다음에 경제 개혁은 뒤에 좀 얘기했지만 요때 관료전을 지급했고요. 그래서 이제 문무 관료들에게 간등에 따라 관료전을 지급했고 노급을 폐지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관료전을 취급하고 나서 노급을 폐지했고 그다음 매년 조를 차등해서 지급했다 이렇게 했는데 요게 예전에 공군력 기출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요 관련된 내용은 뒤에 경제사 할 때 있으니까 그때 좀 더 얘기를 하고요. 자, 기타 이제 왕권 강화를 보면 가문사를 설계하고 그다음 안파식적 같은 얘기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인제 파악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인제 성도왕으로 곧바로 뛰거든요. 근데 성도왕 전에 어떤 왕이 있으면 호소왕 때가 있었어요. 그래 갖고 인제 "구서당이 완성됐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구서당은 인제 앞에서 얘기했처럼 요기 때 인제 신문학 때 이제 완성된 걸로 봤는데 여기에서 신특에 따라서 인제 했는데 아마 요걸 좀 더 보강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당시 당나라와 이제 조공채권 관계를 인제 통해서 관계를 회복했죠. 예.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발약 국교를 인제 맺었고 대조양이 대하천에 제수를 했고요.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교 회복은 인제 이거는 좀 약간 어 해석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호소왕 때가 아니라 성동왕 때 정식으로 이제 국교가 회복했다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나당 전쟁 관련된 나당 동맹 관련된 내용에서 앞에서 언급했던 건데 근데 그전에도 기록에 보면 계속 뭐냐면 그 신라가 사신을 파견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요 시점이 아니라 요 시점에 그래서 아마 요걸 가지고 인제 뭐냐 '국교를 회복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 예. 그래서 하여튼 이건 해석의 문제고 그다음에 인제 있고 성덕왕 때를 인제 보자. 성덕왕 때. 성덕왕 때도 안 나와 있네 여기 보니까. 성덕왕 거쳐 경동하고 넘어가네요. 예. 그래서 이제 성덕왕 때도 요걸 좀 보면서 인제 좀 얘기할게요. 이게 많이 빠졌어. 그래서 제가 이게 한국 통론이 고대사 부분이 좀 되게 취약하더라고요. 예, 그래 가지고 요 부분은 제가 인제 지금 시민한국사 내용을 인제 보고 있는데 이 왜 강독하냐면 시민한국사 내용이 고대사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충하는 의미에서 계속 이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중세사하고 근세사 부분은 인제 시민한국사 부분은 이제 후셈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보충하고 이렇게 진행할게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성덕왕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 성덕왕 관련된 내용도 그 한 통에 보면 곳곳에 있어요. 뭐 사회사, 경제사 부분에 있긴 있는데 하나 합쳐 갖고 얘기가 없어 갖고 인제 일단은 여기에서 인제 정리를 하고 나서 읽어 보겠습니다. 자, 성동왕 때가 이제 전제왕권 체제의 절정기였는데 당과 친선 관계가 확립을 했죠. 그래서 당은 신라와 발해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자 성동왕이 즉위한 성당이 즉위한 신라에 접근하여 호송왕의 죽음에 대한 극진한 예를 표하고 성동왕이 신라왕이랑 체포하는 데 극진한 성의를 보였다. 그다음 유교적으로 백간장을 제정해서 관리들에게 이제 지켜야 할 유교적 덕목을 인제 강조했고요. 그다음에 국학을 강화했다. 예. 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한 것도 성동왕 때예요. 예, 당의 군전제의 영향을 받았고 했는데 이거는 인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뒤에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 있죠. 없는 땅을 나눠 줬다는 설도 있고 아니면 그냥 기존에 가지고 있는 백성들 땅을 추인해 줬다는 설이 있는데 후자가 주로 인제 어 주요 관점이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농민의 경제였던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고 정전이다고 그리고 주인이 없는 땅 묻은 땅을 토지 없는 농민들에게 지급했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제2차 나당동맹 여기서 뭐 앞에 있는 것이 1 차니까 여기는 2 차에서 나당동맹이 이제 용을 붙인 것 같은데 요때 인제 당과 친선거가 재정립됐죠.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인제 사신이 왔다 갔다 한 거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당나 국교가 재개됐다는 관점도 있고요. 여기에서는 요걸 가지고 당나라 국교 재개의 관점은 있어요. 예. 뭐 있는데 이게 예전에 06년 기초문에 나왔던 건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바레가 당의 등주를 공격한 사건이 발생했고 당나라가 신라에게 바레 공격을 위한 원군을 파견을 요청하니까 이에 따라 신라가 성애를 보였죠. 그리고 반대 국부로서 인제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대동강 이남의 폐강 지역을 신라에게 지배권 공인해 줘요. 이걸 폐강진 지역이죠. 그래서 폐강진과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어요. 이거는 신라 땅을 당나라 땅을 준 게 아니라 신라가 이미 그전에 장악하고 있었던 지역을 당나라가 영토로서 신라 영토에 인정해 줬다 보시면 돼요. 추인해 줬다는 거.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경도강을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경도강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요거는. 자, 경동왕 때 보면 그 당시 이제 북왕인 성동왕의 위협을 기리기 위해서 거대한 성덕대왕 신종을 이제 주주를 했고요. 당시에 강력한 왕권을 방영한 것이다. 그리고 이때 간부와 지명을 한식으로 고치고 자 이걸 하나정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하나정책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자 그리고 불국사 석굴암도 창건했죠. 이것도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그래서 당시 정치적과 문화 역량을 발전을 가시한 것이다.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인제 해공하고 넘어가요. 예 너무 깔락 그 뭐냐 너무 내용이 적어 갖고 13 년도 기출문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또 요 부분을 서브노트에서 인제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자 경당 때 이제 상황을 보면 정치 운영에서 무효관계 후손의 독재가 이어지면서 반대파 귀족들이 범내문관계를 형성하게 돼요. 보통 우리가 하대를 내문관계가 지배했다고 인제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이 내문관계라는 것은 그냥 어떤 계통이 있었던 게 아니라 무효관계 외의 김씨 세력들을 내문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인제 이들이 무효관계 독주를 견제하려고 했다. 그래서 경동왕 때의 정책은 진골 억압 회유하는 방향으로 진행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인제 진구 정치적으로 볼 때 중시의 명칭을 시중으로 인제 격상을 했어요. 예 중시의 명칭을 시중으로 격상했고 한화 정책을 강화시켰죠. 그래서 그 한화 정책을 한다는 거는 단순히 중앙 간직의 칭호나 군인의 명칭을 바꾼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중국식 제도를 받아들여서 왕권을 강화한다는 측면도 있어요. 예. 그래서 진권에 대한 이론적인 통치 질서를 확립하려고 했고 중국식 간제를 통해서 급진적인 독단적인 왕권 강화를 하려고 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반발이 되게 컸고 그 사람이 죽고 나서 해공왕 때 다시 이제 뭐냐면 돌아서죠. 예. 그 하나 정책이 이제 폐지되고 예전의 명칭으로 이제 뭐냐면 바뀌어지죠. 예.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정찰제를 시에서 행정관서 간호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 정찰명을 설치해 관리 감독을 했고요. 자 경제적으로 볼 때는 이때 이제 예성강 이북이 인제 개발이 돼요. 앞에서 얘기한 성동강 때 폐강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인제 그 뭐냐면 요 예성강 이북 오늘 항해도 일대가 개발이 적극적으로 추진됐다는 거. 그래서 왕실 경계의 기반을 인제 다졌는데 요 폐강진이 이제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던 거고요. 원래 폐강진이라는 건 진짜라는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군사 행정구역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일반 행정구역을 인제 같이 겸하면서 하나의 독자적인 인제 단위로 이제 행정구가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폐사치역의 출신들이 나중에 고려를 세운 건국 세력이 되죠. 그리고 고려 왕실도 여기에서 나왔던 거고요. 이 폐강진 내용이고 자 노급이 부활되죠.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노급을 이제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는데 이제 거꾸로 관료전이 폐지되고 노급이 부활돼요. 그래서 세조도 동시에 폐지되고 녹봉도 폐지되고 그래서 인제 요걸 가지고 인제 여러 가지 설이 있어. 예. 그래서 귀족들이 이제 세력이 커졌기 때문에 귀족들의 어떤 것을 인제 뭐냐면 반영됐다, 녹슬. 근데 거꾸로 성덕왕 때는 인제 뭐냐면 앞에서 아니 경덕왕 때는 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강력한 왕권을 추진했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해석해 가지고 귀족들 불만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했다라는 설도 있고 하여튼 했는데 팩트는 이제 일단 의미고요. 노공이 부활되고 세조가 폐지되고 간료전을 폐지했다. 뭐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고 문화적으로는 하여튼 성국대왕 신종을 강화시켰고 안민가 같은 것들을 인제 만들어서
그 뭐냐면 그 충당사에 부담해서 부탁에 안민가를 저수했는데 안민가는 군, 신, 민 이제 3 자의 관계를 부모자의 의지의 혈연 관계로 본 거야. 그래서 군은 뭐냐면 부모, 신은 그러니까 군은 이제 아버지, 신은 어머니, 민은 자식 이런 거에서 의지의 혈연 관계를 통해서 제시했다는 거. 그래서 인제 이런 게서 군신 관계의 조화를 통해서 정책 갈등을 해소하려고 했고 그다음 유교 교육을 강화시켰죠. 그래서 국학을 태학 과목으로 개정하고 박사를 조교를 둬서 유교 교육을 강화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인제 예문으로 나왔어요. 이거 석굴암과 그다음 불국사를 인제 만졌고 자 여기에서 인제 그 석굴암인데 석굴암은 그 원래는 석굴사라고 해서 사찰이었어요. 그러다가 인제 사찰 부분이 없어지고 암자만 남았죠. 불국 그 석굴암만. 그래서 지금 석굴암이라고 부르겠다는 거.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한번 경도광의 정책 관련된 내용을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인제 볼 게 인제 해공왕이에요, 해공왕. 음. 자, 해공왕은 중대의 마지막 왕이죠. 예, 중대 왕인데 볼게요. 자, 무형왕계 중대 왕권을 잘 나타나는 것이 해공왕 때다. 해공왕 때 처음으로 만들어진 오무제다. 이렇게 있죠. 자, 요거는 좀 약간 팩트가 틀리죠. 이 오무제는 해공왕 때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오무제라는 것 자체가 중국에서 건너온 그 제사 방식이죠. 원래 신라에는 정통적인 제사 방식이 있긴 있는데 나중에 이제 나당 동맹이 맺어지면서 이 중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사 방식도 중국식 제도를 받아들여요. 이게 신라가. 그래서 신라가 이제 중국식 제도를 받아들일 때 인제 했던 건데 보통 중국에서는 주대에 입각해서 보면 오무제가 있고 칠묘제가 있어, 제사하는 방식 중에. 그래서 칠묘제는 항제의 예법이고 오무제는 제후의 예법이에요. 그래서 황제 예법인 칠묘제는 불천지주 항상 그 뭐냐면 제사를 지내는 3 명의 선조가 있고요. 3 명의 왕이 황제가 있고 나머지는 인제 그 4 명의 이제 그 황제는 자기들 기준으로 해서 4 대까지 인제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4 대라는 건 뭐냐면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여기까지 4 대를 지내는 거야. 그럼 오묘제는 뭐냐? 오묘제는 요거와 비슷해요. 다만 불천지주를 1 명만 둬요. 1 명만 두고 나머지 4 대를 짓는 거야. 고조,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예. 이렇게 해서 4 대를 뒀는데 신라가 인제 이걸 처음 받아들인 거는 해공황 때가 아니라 이건 그전의 얘기죠. 전에 신문왕 때 처음 시작한 거야. 처음 받아들인 거는.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내용이야. 공무제는 처음 받아들인 거는 신문왕 때 받아들인 거야, 신문왕 때. 신문왕 때 인제 받아들인 건데 신문왕 때 인제 오무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냐면 일단 불천지주가 1명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제 이거는 태조대왕이라서 미추왕을 인제 불천지주예요. 왜냐면 미추왕 자체가 인제 그 김씨 왕조의 시조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신문왕은 자기들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인제 일단 성덕여왕하고 그 당시 이제 진덕여왕을 빼죠. 얘는 인제 좀 약간 반개죠. 자기 입장일 때는 좀 먼 친척벌이고 먼저 진지왕이 쫓겨나온 진지왕이 있고 그다음에 용춘. 용춘 왕이 안 됐지만 이제 그 뭐냐면 그게 뭐더라? 문호왕 대왕인가? 하여튼 그 문호 대왕인가 해 가지고 이제 칭호를 주면서 추종했고 그다음에 인제 뭐냐면 무효왕이었던 그 태조 무효왕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문무왕 자기 아버지죠. 그리고 나서 인제 이렇게 자기 신문왕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지는 이제 자기 입장은 고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고 용초는 자기 아버지 입장은 증조, 무효왕은 할아버지, 문무왕은 아버지 이렇게 4 대를 이제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이제 요 오무제를 이제 바탕으로 한 거죠. 왜냐면 신라는 제후이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는 중국식 제도가 됐는데 문제는 인제 해공황 때 들어오면서 이게 좀 바뀌어. 그러니까 아마 이 해공황 때 처음 만들어진 오무제라는 거는 이게 처음은 틀렸지만 오무제는 인제 뭐냐면 변화를 일으킨 걸 얘기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해공황 때는 어떤 게 있냐면 이때 이걸 하면 친족 관념이 이제 축소화되거든요. 그 예전에는 진고는 같은 진골이었잖아. 근데 전제 정권이 강화되면서 이 무효관계 전제 정권이 강화되면서 1 골과 2 골로 나눠져요. 그 1 골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왕실 쪽의 인제 그 가문이고, 이골은 나머지 인제 무려왕개 나머지 이골이에요. 그 무려왕개 안에서도 그 범위가 점점 축소돼. 그래서 자기끼리 인제 근친혼을 하고, 그러면서 그 왕실의 범위가 일골의 범위가 점점 축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예전에는 자기 4 대까지는 같은 왕실론이 봤는데 점점 이제 축소가 되는 거야. 그래 가지고 뭐든 2 대까지 인제 본 거야. 그러니까 부자 3 대만 보는 거야, 부자. 그래서 자기들 기준에서 아버지, 할아버지 요때만 인제 자기 왕실로 보고 일골로 보고 나머지는 다 이골로 본 거야. 그 과정에서 이제 무려왕개도 그 반개 쪽은 다 이골로 편입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왕실 범위, 일골 범위를 이렇게 축소시키는 건 뭐냐면 '권력을 몇몇 사람들이 독점하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때 이제 어 그래서 친한 그 친족들을 되게 강조해. 자기 세력 범위를 되게 좀 왕실 범위를 줄여서 이게 친지라고 얘기하는데, 앞에서 성덕대왕 신종을 만드는 것도 이런 관념에서 바탕을 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관념을 바탕에서 오묘제도 그 범위가 되게 축소한 방향으로 인제 움직이게 되거든요. 약간 인제 중국식 오묘제와 좀 다른 방향으로 인제 움직이는데, 일단 요게 특징이 뭐냐면 오모제 형태는 유지가 돼요. 근데 앞에서 불천지주, 원래 불천지주는 이제 오묘제에서 한 명만 두게 돼 있는데 3 명까지 두죠. 그래서 인제 미추왕은 어차피 인제 당연히 두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김씨 시조니까 거기에다 태조 무여왕, 이 사람은 너무 유명하죠. 태종 무여왕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문무왕, 여기까지는 인정해. 어 근데 그 이 다음에 인제 모시는 사람은 성덕왕, 경덕왕, 요 개만 봐. 그러니까 성덕은 자기 입장에서 할아버지가 되는 거고, 해공은 경덕은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만 제사를 하고 중조하고 고조 할아버지는 제외시켜 버렸죠. 그래서 이거는 인제 진짜 일고는 여기까지다. 성골 경도 그 성골하고 그다음 성골이 아니라 성덕왕과 경덕왕 때만 그 친족 범위에서만 일골이다, 왕실이라는 범위로 이렇게 축소한 거야. 이 친지를 강조하면서. 예. 그래서 왕실 범위의 축소를 인제 얘기하고요. 하대에 들어가면 그 형상이 더 강화돼요. 하대에 들어가면 심지어는 인제 자기 아버지하고 자식까지는 여기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이제 할아버지하고 이제 그런 계통 있죠. 이게 그런 조카 사촌들이나 육촌들은 인정하지 않아. 이렇게 해서 점점 이제 왕실 범위가 축소된다. 그리고 이제 이때 해공학, 이게 이제 해공학 때 보인다는 거죠. 해공학은 중국식 운물제를 변형해서 친지의 개념에 맞게서 3 대까지만, 자기 아버지는 2 대죠. 2 대까지 아버지, 할아버지까지만 제사를 하고 그 뒤에는 고조 할아버지, 중조 할아버지 제사하지 않음으로써 왕실 범위를 축소시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중대 왕실의 마지막 왕이었던 해공왕은 미추왕을 김성시조로 인제 삼고, 태조 무여왕과 문무왕을 백제, 고구려, 평정왕 공독으로 세세 불의 지종, 그러니까 불천지조야. 이거는 딱 고정시켰어. 그리고 나머지 인제 조의 성동왕과 부의 경동왕을 친무에 합해서 오묘를 했는데, 이게 인제 그 중대에서 직조관념이 표출됐다. 그러니까 친치를 강조하면서 이 세대관념이 상당히 축소됐다, 왕실 범위가. 그래서 왕실 범위를 일본을 축소시키면서 뭐냐면 자신의 권력을 독점하려고 했다. 자기 안에서 소수 사람들의 권력을 독점하려고 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인제 뒤에 나머지 권력에 배제된 나머지 사람들의 분만을 일으킬 수밖에 없잖아. 없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중대에서는 무효관계에 의한 전제왕권을 확립되고 이를 바탕으로 전치적 안전을 기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동시에 다른 그게 권력에서 밖에 있었던 이골 같은 거, 범내문관계 애들이 들고 일어나는 어떤 배경이 됐다는 거죠. 그런 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해공황 때 정치적 안정을 기할 수 있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게, 해공황 때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안했거든요. 여기 표현이 좀 그래.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이건 뒤에 인제 하드 때 정치에 관련돼서 또 보면 되고요. 자, 정치제도 정비에 들어가기 전에 인제 여기 시민한국사에서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61 페이지 볼게요.
신라 중대 정치사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아 이게 왜 이게 있어? 잠깐 다시요. 갑자기 건너 떴네. 161 페이지인데 여기 부분이니까. 예. 자, 무효왕의 뒤를 이은 문무왕 시대에 삼국통일이 실질적으로 완수됐다. 자, 문무왕은 백제 공격에 직접 참여해 의자왕의 항복을 받았고 668년 고구려 공국전에 지휘했다. 수십 년간 총력전이 이어지는 긴장 상황에서 국왕은 정치와 군사를 아우는 총사령관이 되었다. 자, 문무왕은 이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한 후에 7년간의 전쟁을 치르면서 강군을 한 번도 몰아냈다. 자, 이 기간을 거치면서 국왕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면서 왜냐면 전쟁하는 과정에서 국왕을 중심으로 해서 90명이 형성됐잖아요. 이런 거를 반영한 거고 유례없이 강력한 권력을 행사했다. 자, 나당 전쟁 시기 때 당에 붙도록 했던 대토를 처형하고 처녀 자식들 1000명을 이제 만들었다. 이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나당 전쟁 기간 동안 당나라에 밀수를 보내 갖고 인제 당나라에 줄을 서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 친당 세력들이 많았죠. 이들을 인제 대거 처형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장기간의 전시 체제에서 피폐해진 민생을 보살피기 위해서 669 년에 민간의 부채와 이자를 탕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1 년에 또 제도 정비를 하죠. 문무왕 때 통일신라의 중앙관청이 더 체계적으로 갖춰졌는데 문무왕 때 선부, 우의방부, 사족관, 우사족관 등이 설치했다. 그리고 한편 681 년에 왕경의 면모를 이제 새롭게 하려고 성각 축전을 준비했으나 의상이 만류해서 중이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신라 같은 경우에는 경주는 그 나성 체제가 아니라고 했죠. 주변의 산성을 통해서 인제 방어하는 그런 체제인데 나성 체제를 만들려고 했다가 아마 인제 이게 여러 가지 노동력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위상이 만류해 갖고 중지한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문무왕이 죽은 후에 이 사람이 인제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어 유조를 남겼죠. 그래서 그 유조 내용은 자기가 인제 뭐냐면 죽은 후에 동해 그 용왕이 되겠다. 그래서 나를 이제 뭐냐면 그 제사 거기에 하장시켜 달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하장을 했어. 하장을. 예. 그래서 요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인제 문무왕 뒤를 이은 사람이 신문왕이죠. 신문왕은 귀족 세력들을 억누르면서 더욱 강력하게 권력을 행사했다. 즉위한 지 한 달을 각 넘긴 681년 8 월에 왕의 장인이었던 김홍들의 모반 사건이 일어나자 모반의 주동자는 물론 가담하는 모든 사람들을 처형했다. 그리고 문무왕 때 상대를 지냈던 병국 김군간이까지 모반을 알고도 일찍 고하지 않았다. 불구지죄로 이제 이유로 아들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게 했다. 자, 신문왕은 귀족 세력들을 수청하고 국왕 권력을 확보한 뒤에 682년 국학을 설치했다. 자, 유교적 소양을 갖춘 관료들 양성해 국왕을 충성하는 관료 조직을 꾸리는 지배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이다. 자,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만파식전을 통해서 이 만파식전을 불면 이제 뭐 동해에 평화를 찾아온다 뭐 그런 설화가 있어요. 그래서 동해안에 얻었다는 설화도 이 무렵에 생겼다. 신문왕 때에는 통일신라 지배체제 전반이 정비되면서 안정된 기반을 갖췄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죠. 금마저에 있는 보덕궁의 앙승을 왕국으로 옮겨 설계해 반독립적 세력을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요게 인제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일단 안승은 수응해서 경주로 가서 인제 일단 살고 거기에서 왕의 칭호는 이제 버리고 신라의 간직을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금마저에 있었던 고구려 유민 세력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금마저에서 반란을 일으킨 거야. 그래서 군사를 보내서 진압했다. 자, 그리고 이제 신문왕 5 년에 전국을 구주 오소경으로 구획하는 지방 제도를 완비했고요. 그래서 이때 인제 오소경 제도를 완비하는 과정 속에 그 뭐가 있었냐면 원래는 경주가 한쪽에 치우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주에서 대구로 수도를 발굴벌이라고 하죠. 그쪽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천도 계획을. 근데 그거에 대해 귀족들이 되게 반대가 심했던 거야.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신문왕조차도 너무 귀족들이 인제 반대가 심하니까 어 대 이 대구의 천도 달굴별로 그 천도하는 거를 포기했죠. 그리고 대신에 종전의 소경 제도를 확대 개편한 오소경 제도를 실시해서
경주가 한쪽에 치우친 걸 보완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687년에 중앙의 군사조직인 구서당을 완성했다. 자, 이에 이제 신하에게 문무관료전을 폐지하고 문무관료 지급하고 보수체제를 정비했으며, 그다음에 689년에 노골 폐지하고 1년 단위 조를 차등 있게 지급했다. 노골 폐지하고 녹봉을 지급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동안 귀족들이 누렸던 경제 기반을 제한하고, 이 조치는 그 당시 이제 그 중앙집권적 관료 활동으로는 보수로 대처하는 조치였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노국 같은 경우에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어떤 권한이 있냐면 어 조세를 징수하는 권한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공물이나 역을 동원할 수 있는, 공물을 받아들이고 역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노급이요. 그래서 예전에 관료들은 이제 부족장이죠. 관료들은 부족장이죠. 예전에 부족장 세력 때 자기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역을 노급은 이제 줘 가지고 그 뭐냐면 조세 징수나 공물, 역동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권이 뭐예요?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인제 간료조는 이런 공문이나 역 같은 걸 이제 못 겪게 하고 역을 동원하지 못하게 하고, 다만 조세 징수권만 준 거야. 수조권만 준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요렇게 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조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 노급의 권한 중에 조세 징수, 수조권만 줬다는 권해들이 있어요. 여기 뒤에 좀 얘기했지만 하여튼 교과서 쪽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인제 한껏 강화된 권력을 지닌 국왕을 중심으로 국가 체제를 정비하는 노력이 왕경을 옮기려는 시도로 이어졌다. 그래서 인제 달구불로 천도를 하려고 했죠. 원래 인제 그 선후관계가 달구불을 천도했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구서당으로 이렇게 그 오소경 정비하고 관련돼서 이제 연결되거든요. 이게 구주 정비는 여기인데 오소경 정비는 요 뒤에 얘기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하여튼 그러나 이 시도는 실현되지 못하였다. 여러 사정이 있었지만 자신의 오랜 세력 기반으로 떠나기를 원치 않았던 귀족들의 반발 또한 또는 비협조 때문이라 추정하는데, 그래 갖고 인제 요걸 바탕으로 인제 안 되니까 오소경을 정비하는 방식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건데, 요런 것들 685 년에 요거 관련된 구주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오소경 뒤에 얘기해요, 이건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신문왕 때 당의 사신이 와서 당의 모여왕이라는 그 김춘희 모후가 당 고종이 같으니 고칠 요구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김춘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냐면 무효왕이잖아요. 그래서 요 앞에 이제 묘인 태종을 사용했죠. 태종 무효왕. 그 당태종하고 이제 비슷하단 말이야. 그리고 신라는 자칭 신하국이잖아. 제국인데 무슨 묘를 쓰냐. 요 이제 그 뭐냐 그 조종제죠. 이거는 항제국 예법이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때 이제 신라는 그 무료왕의 김유신의 도움으로 상고의 통일한 공이 있어서 올린 것이라는 이유로 완곡히 거절했고, 그때 당도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후부터는 이제 태종이라는 묘는 이제 이 태종 무효왕 때만 쓰고 그걸 쓰지 않았다고 하죠. 물론 비석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 뭐 열조라는 표현이 나와요. 열조. 예, 이게 원성왕 때도 인제 쓰는 건데, 그렇지만 하여튼 뭐 기록상에는 태조 무효왕으로서 태종만 묘를 썼죠. 예, 뭐 이렇게. 자, 이렇게 신문왕 때는 통일신라의 지배체제가 안정되고 국제관계도 원만했다. 자, 신문왕은 장인 김홍도의 모반 사건이 일어난 3년 뒤에 왕비를 궁궐에 내보냈고요. 왜냐면 김홍도의 딸이잖아.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왕비가 낳은 아들이 태자가 책봉되어 신문왕이 죽은 뒤에 이들 호송왕이 되었다. 신문왕 때 귀족 수총으로 마련된 강력한 왕권 시기에 호송왕은 이창 경영의 반란을 진압해 번영을 이어갔고, 695년에는 왕경에서 서씨와 남씨를 두고 지정왕 때 설치한 동시에 함께 3대 시장을 갖췄다. 호소왕을 뒤이은 성도왕이 즉위했다. 무효왕 직계의 왕이 계승 원칙에 확립된 상황이었지만 호소왕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정통적 관행대로 귀족들이 추대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왕 재기 기간 동안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앞에 해공왕 때 자기 그 아버지 경도관과 자기 할아버지 성도왕만 제사를 지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도 볼 수 있어요. 호송왕의 직계가 아니라 성도왕은 관계로 이렇게 즉위한 거예요. 무효관계지만 같은 무효관계지만. 그러다 보니까 해공왕 입장일 때는 요렇게 경도왕과 성도왕을
하면서 나름대로 강력한 직조간염을 포출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왕종을 일고는 경동왕 때고 그전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성곽 재기간에는 대외관계와 국내상이 모두 안정되었다. 711년에 백감잔을 지어서 관료가 지키는 덕목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722년에는 백성들의 정적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꾀했다. 자, 성도한 36년의 재임 동안 당의 사신을 파견한 것은 46회였는데, 이는 종종 유학생을 보내 당의 국학에서 수학하도록 했다. 자, 이걸 이제 수계 학생이라고 하죠. 초창기 수기 학생을 이제 보냈던 왕족 같은 좀 비중 있는 사람들 파견했어요. 그래서 좀 약간 나당 동맹을 이제 강하게 하려는 인질적 성격이 강한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들어가면 이 수기 학생을 이제 육두품들이 주로 이제 파견돼. 그래서 육두품들이 이제 뭐냐면 거 가서 유교나 유학이나 이런 것들 당의 성진 문물들을 받아들이죠.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들 중에 일부가 인제 뭐냐면 빈곤가에 인제 들어가서 당나라 간직도 관리 생활도 하죠. 대표적인 사람이 뭐 삼체, 뭐 채치원, 삼체 중에 하나가 채치원이죠. 뭐 이렇게 있고요. 반면 일본과의 충돌이 긴장이 이어졌다. 자, 원래는 그전까지는 삼국 시기 때 그러니까 뭐 7 세기 때죠. 7 세기 인제 뭐냐면 6 세기 후반에서 7 세기 초반까지는 나름대로 일본과의 관계를 좀 우호적으로 유지하려고 했어. 왜냐면 이때 신라가 나당 동맹 맺고 막 백제 공격하고 고구려하고 공격하고 막 싸우고 있는데 후방에서 일본이 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좀 비위를 맞추면서 좀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인제 삼국이 통일하고 나서는 완전히 일본하고 이제 갈등을 이제 일본하고 이 신라 간의 갈등이 포면되기 시작해요. 일본의 입장에 올 때는 인제 우리가 그 뭐냐 청왕국이고 그다음에 그 항제국인데 항제국이죠 일명. 신라는 병방인데 예전에는 신라가 와 갖고 좀 굽신굽신 거렸는데 삼국 통일하고 나서는 신라가 인제 오만하게 신라 사신한테 신라가 오만하게 나가기 시작했고 일본에 사신을 파견했던 왕성국이니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일본이 막 신기를 건드리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인제 한때는 인제 일본이 신라를 공격하고자 했던 계획까지 세웠어요. 이건 제가 이제 일본 살 때 좀 얘기했는데 한번 있고요. 하여튼 신라와 일본 간의 관계가 사이가 안 좋았다. 요건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한번 볼게요. 722년에 일본의 침입에 대비해 경주와 울산 사이에 긴 장성을 쌓았고 그리고 731년에 일본 병선 300척이 동해안을 습격하자 장수시켜 크게 격파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다. 732년 바다가 당의 등주를 공격해 등주 자살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의 반격에 나서면서 남쪽으로 바다를 협공할 것을 신라에 요청했다. 성도광은 이에 응해 바다의 남쪽 지방을 공격하여 군사를 보냈으나 폭소를 만나 피해를 입고 성과 없이 돌아갔다. 자, 이를 계기로 735년에 당후부터 폐강 이남의 영역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요거 관련돼 갖고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자, 성동왕 뒤를 이어서 이제 둘째 아들 호송왕이 인제 즉위하는데 호송왕 때는 전국이 비교적 안정됐으나 반란이 일어나는 등 귀족들의 불만이 조금씩 표출되었고 그 가운데 무역관계를 유지하는 노력도 이어졌다. 호송왕의 아들이 없자 성동왕의 셋째 아들이 인제 경동왕이 인제 즉위했죠. 예. 그러니까 경동왕은 쪼금씩 흔들리는 국왕의 이제 위상을 강화하려고 했다. 748년에 정찰 1 명을 둬서 백관을 규칙했고요. 정찰 관련된 내용은 이제 앞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공직자의 기강을 살피는 직책으로 주로 왕실업무를 맡는 관리를 대상으로 활동했다. 이렇게 했고요. 그 후에 2 명까지 학교에 나갔죠. 자, 그리고 당의 빈번히 사신을 파는 우호 관계를 이어갔다. 다만 일본과의 관계는 원만치 못해요. 2 차례 찾아온 일본 사실 오만하다고 무례하다고 접근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이게 이제 동아시아 교과서에도 좀 나와 있는데 일본은 나름대로 일본 중심의 천황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앞에서 했죠. 그 청왕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국 다 뭐냐면 자기의 이제 제국 정도 생각하고 있었고 이래서 일본은 이제 일본이 이제 신라에 사신을 보낼 때 막 오만하게 인제 그 외교 문서를 작성했죠. 그래서 마치 천 황제가 그 제국한테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작성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열받아 갖고 이제 쫓아낸 거고 거꾸로 신라도 나름대로 신라의 천황 의식을 갖고 있죠. 왕성국이라고 칭하면서 갔는데 일본에서 쫓겨났어.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있고 자 일찍이 이제 성동왕 때부터 폐강지를 둬서
지배하기 시작한 항해도 전 지역의 군현에서 증거는 경동왕 때다. 자, 예성왕 일대 4개의 군현을 먼저 설치했고 수년 뒤에 그 북쪽에 6개 군을 추가 설치했다. 그래서 폐강진이 원래는 군사적인 어떤 그 행정단이었다가 일반 행정 단위로 경집하게 됐는데 같이 겸하게 됐는데 이게 경동왕 때부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57년에 구주의 명칭을 비롯한 여러 군현의 명칭들 중국식으로 곤쳤죠. 하나 정책이라고 하죠. 그리고 759년에 중앙관청의 명칭도 중국식으로 곤쳤다. 이는 하나 정책을 통해서 중국처럼 국왕을 정점한 지배짓을 지향하고 시도했다. 그러나 이럴 때 고친 명칭은 해공왕 때 다시 돌아와서 대부분 한원됐으며 국왕의 지배 강화는 실패로 끝났다. 자, 군현 명칭을 중국식 개정한 해인 757년에 귀족들의 요구를 수용해 곡식을 주던 관리들의 월봉을 없애고 노국을 부활시킨 것도 이렇게 맥락이다. 그래서 그 당시 월봉과 이제 관료전을 이제 폐지했다 이렇게 이제 어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해석은 여러 가지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그 팩트는 그거고요. 팩트 차원에서 얘기한 거고. 자, 경도왕 때는 위태로운 가운데 안정된 권력을 유지할 한때였고 수준 높은 문화적 성취를 이루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751년에 김대성에 의해서 석굴암이 창궐됐고요. 불국사가 대대적으로 충청한 것도 이 무렵이다. 요것도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성덕왕의 업적으로 아니 경덕왕의 업적으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불국사는 김대성의 발언으로 시작됐으나 경도왕 때 지나서 국가 차원의 공사를 마무리한 경우였다. 자, 무효한 게 왕위 계승에 반발하는 귀족들의 움직임이 나타났던 상황에서 경동왕은 직계 후손을 얻으려고 집착했다. 왜냐면 경동왕이 아들이 없었어요. 이 아들이. 그래서 이제 그 전해오는 게 설화에 보면 아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그 가까운 승려가 있었는데 이 승려가 그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부탁을 했어. 좀 아들 좀 낳게 해 달라고. 그래서 승려가 올라가서 하늘에 올라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옆에서 인제 그 말을 듣고 "그럼 좋다. 아들을" 뭐냐면 원래 딸이었는데 "아들을 바꿔서 인제 낳게 해 주겠다." 해 가지고 인제 낳은 얘가 해공왕이야, 해공왕. 그래서 인제 그 당시 첫째 왕비를 내보내고 만월 부인을 통해 아들을 얻었는데 이 해공왕이 인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인제 해공왕은 나이가 어릴 때 즉위했어요. 8살 때 즉위했고 해공왕이 좀 약간 원래 그 선화에 의하면 딸이었는데 아들을 이제 이렇게 바꿔서 태어나게 해 줬다고 설화에 있거든요. 아마 그 설화가 나온 게 뭐냐면 약간 인제 아들이지만 딸 같은 성격을 갖고 있나 봐. 약간 여자처럼 이렇게 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칭호를 이제 그런 선화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해공왕이 이제 즉위하고 8살 어린 나이로 즉위해 태후가 섭정했다. 만월 부인이 섭정한 거죠. 자, 섭정 기간에 왕실의 권위를 높이려고 여러 노력이 있었다. 경동왕의 아버지 성동왕에 의해 하려다 완성하지 못한 선덕대왕 신종을 요때 완성을 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인제 선덕대왕 주저하기 시작한다라는 걸 성덕대왕 때 이제 성동왕 때 인제 그 경동왕 때 얘기 나왔죠. 경동왕이 부왕이 성동왕의 위협을 기리기 위해서 거대한 성덕대왕의 신중을 주저하기 시작된 것은 네 이걸 완성한 것은 인제 뭐냐면 여기 앞에서 해공학 때 초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완성한 것도 뭐와 함께해서 친지 개념을 강조하면서 어 일골 개념을 자기 그 할아버지 때로 경동왕 때로 그러니까 성동왕 때로 축소하려는 그런 경향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완성했다. 당으로부터 이 왕과 태후의 책봉을 받아낸다거나 서원경에 행차하거나 임의전에서 이제 신하들을 모아서 연회를 베푼 것도 국왕의 위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자, 그러나 귀족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768년에 이길찬 대군과 그의 동생 이참 대련이 반란을 일으켰고 이 반란은 왕경을 포함한 지방에 거주했던 귀족들까지 가담해 여러 달을 끌다가 진압되었다. 자, 이후 귀족들의 모반 사건이 여러 차례 일어나자 상대된 김양상의 정치를 비판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했다. 심지어는 어떤 반란도 일어났냐면 김유신의 후손조차도 반란을 일으켰어요. 예. 물론 진압당했지만 그래서 인제 이 당시에는 김유신이 김추주를 도와 갖고 그 김추주 왕위에 올렸잖아요. 근데
김춘추나 인제 무령왕과 문왕 때는 나름대로 대우를 받았어요, 이 후손들이. 근데 신문왕 때 이후부터 요 김유신 계열도 점점 권력에 소외를 당한 거야. 그래서 이제 무령왕께 전제왕권이 이제 강화되면서 소외를 받게 되고 결국에 해공왕 때 있는 반란 사건이 일어난 거야.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결국 780 년에 이창 김지정이 반란 군사를 이끌고 공고를 내었었고 상대던 김영삼과 이창 김경신이 이에 대응했다. 이 두 세력의 전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해공왕의 왕비 해공왕과 왕비가 사살됐고 김영삼이 왕위에 올랐는데 이게 성덕왕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때 김지정이라는 사람은 이제 반란이 일으켰다고 인제 보고 있는데 실제로 이 김지정 관련된 기사를 보면 이 사람은 해공왕 측근이에요. 예. 측근이야. 그러니까 내 생각 학자들은 이게 김지정이 반란을 일으킨 것보다는 해공왕의 지시를 받고 김지정이 인제 김영삼이나 그다음 김경신을 공격하다가 오히려 김경신과 김영삼부터 공격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후에 이제 역사를 쓰면서 요쪽에 인제 역사를 썼겠죠. 그래서 김영삼과 김경신 뭐냐면 역사를 쓰거나 아니면 일족들이 썼겠죠, 왕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내무랑 김시색들 입장 볼 때는 인제 이걸 또 반란이라고 인제 자기 조상들 이렇게 한 것을 쓰니까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김지정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얘가 진압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인제 뭐 해공왕과 왕비가 살해됐다 이렇게 인제 썼겠죠. 예.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김지정이 반란을 일으켰다기보다는 김양삼과 김경신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과정에 김지정이 대항했고 김지정을 이제 죽이는 과정에서 해공왕과 왕비도 다 죽였고 후에 역사는 이제 편찬할 때 이들이 승자기 때문에 김지영이 오히려 반란을 일으켰고 자기가 진압했다는 식으로 썼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좀 약간 여러 가지 인제 뭐냐면 설이 분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떻든 그렇든 하여간 이 김지영 반란에 진압하고 나서 김양상이 왕위에 올렸는데 이게 성덕왕이야. 자 성덕왕 때부터 인제 하대가 이제 시작됐다고 보는데 엄밀히 말하면 성덕왕은 무형계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무형계통도 인제 좀 나중에 지나면 인제 여러 반계 혈통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무형 반계 혈통이에요, 성덕왕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내무랑 계통이 이제 등장한 거는 후에 이제 원성왕 때도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구분상 이제 하대도 인제 성덕왕 때부터 하대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한번 신라 중대의 정치사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요. 하대 부분 나중에 좀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넘어갈 게 뭐냐면 이제 중앙 정치, 신라 중앙 정치 정치제도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인제 내용을 볼게요. 자, 상국을 통일한 신라는 확대된 영토와 인구를 통치하기 위해서 보다 정비된 정치 제도를 필요했다. 자, 이에 중대에서는 중앙의 정치 기구를 확대하고 지방 행정 조직을 재편성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자 근데 이게 인제 뭐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건 아니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삼국시대부터 계속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중앙관제나 지방관제를 완전하게 인제 좀 제도적 정비를 완비할 때가 이 신문왕 때죠. 예.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통일 후 중앙관제는 종래의 행정 기구였던 집사부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지만 새로이 우리방부 그다음에 어 열작부 같은 간부들 설치해 기존의 각 당부에서 많은 간원이 증치되었다. 그래도 인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인제 당나라 삼성육부 제도를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 신라의 이제 귀족들 진골 귀족들이 반발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번영해서 이제 받아들였어. 그래서 인제 보통 집사부 나중에 이 집사부가 인제 나중에 집사성으로 바뀌거든요. 단일성 체제로 바뀌죠. 하여튼 이름이 이렇게 바뀌는데 집사성만 이제 여기서 당일성 체제로 바뀌고요, 당일성. 그리고 나머지 6 부는 14부로 14간부로 이렇게 해서 인제 받아들인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요렇게 있는데 이에 따라 이제 신라의 정치 기구는 2부에 해당하는 인사권을 갖고 있는 의화부와 호부에 해당하는 창부, 그다음에 예부, 병부 그리고 형부에 해당하는 자의방부, 우의방부, 공부에 해당하는 공정부, 예작부 이렇게 설치되면서 육전 조직을 갖추게 됐는데 이는 신라의 정치 제도 진전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집사부도 하대에는 집사성으로 승격되고요. 그 장관도 중시에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시중으로 격상되죠. 예.
그래서 인제 요 관련된 내용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이게 이제 중시에서 시중으로 격상될 때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경도광대야. 그 예문에 한번 기출 예문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그 중시에서 시중으로 격상된 게 경도광대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집사성으로 인제 승격된 것은 흥도광대야, 흥도광대. 자, 그래서 인제 이런 것이니 이것은 집사성이 전차 여러 간부들 총감게 하는 기능이 확대돼서 생긴 변화다.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는데 요게 좀 잘못된 게 뭐냐, 여기는 흥도강 4 년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이게 뭐 같이 묶어 갖고 설명을 해서 막 흥도강 때 다 이루어진 거였는데 이런 것처럼 이루어진 걸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집사부가 집사성으로 승격된 게 흥동왕대예요. 예. 그리고 중시에서 시중한 건 이건 그 앞에 경동왕대야. 다른 거예요. 이게 보면 흥동왕 산용으로 돼 있어 갖고 마치 인제 그 뭐냐면 시중으로 승격된 것도 흥동왕 때로 이렇게 잘못 착각한 것처럼 이렇게 있어요. 아, 여기 있네요. 예. 이 주위에 있네. 주위에 적어 놨네.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에 따라 통일신라 중앙정치기구는 집사동 중심으로 확대 정비되어 운영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인제 이렇게 있고 그 밑에 통일신라 주요 간부도 있죠. 그럼 여기에서 한번 좀 볼게. 여기 보면 간청 부자가 다 적혀 있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부족 부자가 있어, 부족 부자. 여기가 인제 이 계열은 부족 계통의 부족부. 여기는 간청 부자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간부명이 그렇게 있는데, 부족부를 쓴 것은 이제 주요 관직들, 병부, 예부, 창부 같은 것들인데, 여기는 진골 귀족들이 완전히 장악한 곳이에요. 그래서 일반 간청 부자로 쓰여지는 것보다도 뭐냐면 권한이 되게 높아요, 여기가. 그래서 인제 있고, 그리고 인제 여기에서 인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예부인데요. 예부는 원래 의례를 감장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인사권도 많이 가지고 있어. 예. 그래 갖고 여기 보면 이제 쭉 보면 위화부가 있죠. 이 관리 감독을 관리 간등을 맡는 어떤 인사권인데, 이게 충돌할 수밖에 없죠, 원래 얘네들이. 그래서 얘도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제 이런 것들, 그렇지만 부의 권한이, 행정적 부의 권한이 부족적 부의 권한을 약하기 때문에 실질의 권한은 위하부보다는, 여기는 뭐 하위직 관료들만 이제 인사권을 갖고 있고, 상위직 관료들 간등은 예부에서 인사권을 실제로 갖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파행적으로 운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거 외에도 여기는 인제 14부 같은 경우에는, 그 14부 같은 경우에는 외조죠. 그리고 또 내조가 있어, 내조가. 아, 그래서 신라 하대에 들어가면 요 내조가 인제 왕권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좀 권한이 강해지거든요. 강해지는데 요 부분은 나중에 인제 신라 하대 관련된 내용 할 때 제가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예. 자, 그러나 이러한 당제에도 의 모방에도 불구하고 신라 정치 제도는 독자적인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 특수성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로는 당의 최고 간부인 삼성을 본따서 집사성을 마련하고 그 장관이 시중을 했으나, 물론 이제 이 집사성이나 시중이라는 친구는 이제 좀 뒤에 얘기한 거지만, 일단 신라는 당일성에 근칠 수밖에 없었고 시중의 지위도 낮았으며, 이는 전통적인 상대등 제도가 존재했기 때문에 집사성의 국무총괄 의 기능이 되게 약해졌다, 이런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앙 간직도 당의 육전 조직을 모방을 했지만 이대로 실시되지 않고 번영적으로 실시했죠. 그 과정, 관리 간등을 관장하는 위화부의 기능이 당대 2부와 큰 차이가 있으면 그 두드러진 얘기다. 그래서 그 위화부가 인제 관리 감독 인사권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고위직 관료의 인사권 예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권한이 상대로 약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신라의 가문 그 격에 따라 성 다음에 부와 부를 인제 설치했죠. 그래서 인제 요 부와 부 중에 요게 이제 권한이 높죠. 요 해당하는 부, 병부, 창부, 그 예부. 그래서 구별하여 설치했는데, 골품제의 제약에 따라 관리 인사의 일이 적었던 그 신라에선 격이 낮은 위화부를 충분했던 것이다. 그래서 얘가 이제 골품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자동으로 세습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부에서 어차피 다 간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화부의 격이 낮았던 것도 그 이유다. 인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를 든 거야. 자, 이와 같이 신라제도의 특성은
귀족 세력의 이제 대표적인 상대 등과 정부 위주의 이제 그 정통적인 권력 구조의 지속과 당제를 그대로 채용할 수 없었던 신라 사회의 미숙성도 그 원인이다. 그래서 이 미숙성이라는 것은 이제 골품제를 얘기하는 거죠. 당나라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신라 사회의 골품제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병영해서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시중은 1 인이었으나 기타 간부의 그 장관들은 대개 2 인이었고 복수제를 줬어요. 그것은 그들의 정치적 정제로서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실무는 차관인 시장과 경과 같은 이하 간에게 맡겨졌다. 그래서 간부의 장관은 주로 진곤이 맡았죠, 진곤이. 그렇지만 그 밑에 차관들은 주로 육두품 이하의 인제 사람들이 맡았어요. 예. 이런 것들이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는 인제 뭐냐면 2 명을 뒀잖아요. 복수제를 뒀죠, 복수제. 예. 복수제를 둔 거에 대해서 인제 2 가지 견해가 있어요. 정통적으로 2명 두면 상호 견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호 견제의 의미가 있고, 그런데 상호 견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인제 보는 견해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 복수제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장관을 2 명씩 두는데 각 그 장관들이 다른 장관을 또 겸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제 예를 들어서 뭐 그 멸작부의 장관이면 2 명을 두죠. 그리고 요 2 명이 요것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겸직을 해요, 다른 장관. 그래서 실제로 몇 명이 그냥 이름을 그 몇 명이 14개 부서를 그 그 뭐야 14부의 이제 부서에 그 이런 식으로 해 갖고 간직을 독점하는 거야. 그래서 복수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겸직을 해요, 겸직을. 그렇기 때문에 몇 명만 인제 뭐냐면 장관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일부 안에서 귀족들을 인제 뭐냐면 이렇게 어 일부 귀족들이 독점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견해도 있어요, 이게. 예.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여기 보면 인제 17번 보면 요 견해가 있는데 되게 신라 중대에 보면 그 집사부의 시중이죠. 시중과 상대등, 그래서 병부령, 요게 3대 이제 그 간직이거든요. 권력 간직인데 여기에서 인제 서열 볼 때 이제 제일 낮은 게 시중이고 그다음에 병부령이고 그다음 상대등이 높다. 이렇게 인제 보는데, 왜냐면 진급이 요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제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인제 어떤 사람은 "아니다. 중대 때는 시중의 권한이 높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어요. 이건 근데 대개 보면 시중의 권한이 높다고 보고 있죠. 예. 근데 반대에 대한 견해도 있어요.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넘어가서 여기 지방제도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예. 자, 한편 삼국통일로 확대된 영역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 새로운 지방행정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세 번째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인증번호는 17 번입니다. 네. 마지막 인증번호 17 번이에요. 자, 이에 신라는 585 년에 구주 오소경 제도의 의 지방 제도를 마련했다. 자, 구주는 신라의 경내에 옛 백제 땅 그리고 고구려 땅 그다음에 각각 3 주를 두어서 구주를 완성을 했다고 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그 당시 일통3왕 의식을 볼 수가 있죠. 예, 일통삼왕 의식은 어 우리는 하나다. 다만 이제 기원이 3 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여기 보면 삼하는 고구려, 백제, 신라죠. 이거에 따라서 이제 뭐냐면 신라가 여러 가지 이제 통합 정책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구주 오소경 제도에서 구주를 3 주씩 나누죠. 억지로 나눈 거야, 이것도. 백제는 나눌 수 있는데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땅이 일본만 점령했잖아요, 신라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이제 3 주까지 확대시켜 갖고 이렇게 구주로 해서 고구려 은 세부 3 주, 신라 3 주, 그다음에 인제 백제 3 주 이런 식으로 구주를 나눴고요. 그다음에 인제 구서당을 형성할 때도 뭐냐면 각각 이제 민족별, 국가별로 이제 했던 거죠. 이것도 일동삼왕 의식이 반영됐던 거고, 그다음에 또 인제 항복했던 백제나 고구려 관리들에게 그들의 사회적 지위에 맞게 뭐냐면 감등을 줬죠. 예. 간등을 수여하고 이런 것도 다 일통삼아 의식에서 보이는 거예요. 예. 하여튼 요렇게 이제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지만 이제 이 구주라는 것도 면목상 3 주씩 나눴다고 하지만 이게 이제 억지로 나눈 건 걸 볼 수 있는 게 여기 볼 수 있는데, 실제로 통일된 신라 5 주를 바탕으로 백제가 가야집을 4 주로 설치해 9 주로 만들었고요. 근데 고구려는 이제 3 주를 줬다고 했지만 억지로 그냥 넓힌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고구려 영역을 이렇게 표시해 가지고. 그러니까 새로 편입된 고구려의 옛 땅을 북방에 주로 포함시킨 것이었다. 그래서 인제 억지로 했던 것이 그 밑에 있죠. 그 고구려 땅이 뭐 한산주, 그다음에 삭주, 하서주 이렇게 3 주가 설치됐다고 하지만 이게 원래 그 예전 땅에는 신라, 가야, 뭐 백제 땅 이 땅이거든요. 거기에 쪼금 이제 고구려 관련돼 있으면 요렇게 해서 북방 3 주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주의 장가는 661 년에 군주에서 총관을 곤치고요. 이게 문망 때죠. 앞에서 얘기했죠. 이게 인제 요게 좀 군사적 성격이 강하잖아요. 근데 총관은 행정적 성격이 강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제 군사적 성격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좀 더 행정적 성격으로 바뀌었다는 거. 다시 또 도덕으로 이렇게 계층했죠. 그래서 인제 요거는 그 당제를 모방해서 종래에 인제 뭐냐면 군사적 성격에서 민정장관 성격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한 거다.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 밑에 군과 현을 설치했는데 이것은 통일된 군과 촌을 개편한 것으로 삼국사의 지휘지에 의해서 전국의 군현이 120군 305 연으로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인제 그 말단이 성이었잖아요, 성. 근데 이거는 성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 삼국시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성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어서 이 말단은 성을 뒀는데 인제는 이게 필요 없죠. 인제 전국을 이제 통일했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군현 밑에 이제 둔 거야. 이게 성이라는 건 좀 없어지고. 그래서 이때 인제 군현이 120 개군 305 군을 현으로 뒀다. 그래서 군 밑에 현을 뒀고 현이 이제 뭐냐면 그 예전 성을 대체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군에는 장관이었던 군태수가 있고 현에는 현령 또는 소수가 있었는데 이들은 외관은 모두 중앙에서 파견을 관리로 통일신라 지방제도가 중앙집권적이었음을 나타난다. 특히 주와 군의 감찰 임무를 맡은 외사정, 문무왕 때 이제 파견됐다고 하죠. 설치돼 중앙집권 성격이 더욱 강화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다음에 이때 인제 촌의 성격도 바뀌게 되는데 여기 촌이 나왔잖아요. 촌의 성격이 인제 좀 얘기하는데 촌은 원래는 이제 자연촌이었어요. 근데 이제 통일신라 전후로 해 갖고 인제 행정촌으로 바뀌어. 이 행정촌이라는 건 뭐냐? 원래 자연촌에 있는 것을 3-4 개를 묶어 가지고 하나의 촌으로 만든 거야. 예. 촌으로. 그리고 그 지역의 일대 인제 세력가를 촌주로 임명해서 이들을 통해서 이제 통치하는 방법이 인제 성격이죠. 이 촌주는 한 개의 마을의 촌주가 아니라 그 3-4개 있었던 그 지역의 지방 유지였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이 촌주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어요. 오늘날 뭐 동대표 정도 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권한을 많이 갖고 있고 이들이 이제 신라 후기 때 인제 뭘로 되냐면 호족의 바탕이 되죠. 호족 출신 중에 상당수가 이 촌주 출신들이 많아요. 예. 뭐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소경제 관련된 내용인데 소경제는 이미 예전부터 있었죠. 소경제는. 예. 그래서 인제 통일 전에도 이 소경제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통일 전에 설치된 국원소경을 비롯해 문무왕 때 국원소경, 금강소경이 설치됐고 신문왕 때 인제 오소경 제도가 완비됐죠. 예. 그래서 오소경이 완비됐는데 이 통일 전과 통일 후에 인제 뭐냐면 그 뭐냐면 목적 자체가 약간 좀 달라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잠깐 정리를 좀 해 보면 자, 여기 통일 전에는 왕경이 동남쪽으로 치우친 걸 치역적으로 보완하고 지방세의 성장을 감시 견제하는 역할. 그냥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인데 요게다가 통일 전에다 통일 직후에 요걸 플러스 시켜 갖고 여기에다가 통일 전 기능을 유지하되 고구려, 백제, 가야 등의 구세력들, 이 신세가 아니라 구세력 유민 출신이죠. 소경을 분산 배치해서 견제하고 해유하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인제 볼 게 뭐냐면 중원경에
강수, 우럭 등 가야 귀족들 배치하 중원군 오늘 충주거든요. 충주는 오늘날 뭐 신라 고구려 예전에 접경 지역이었어. 근데 가야하고는 거리가 멀죠. 먼 지역으로 살인시킨 거야. 근데 남영공에는 이제 그 고구려 악사와 승려 법공들을 배치시켜서 이렇게 분산 배치시키는 이렇게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일전에 인제 그런 소경의 기능에다가 통일 직후에 이렇게 고구려 백제의 가야색을 통제하기 위한 의미로서 플러스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오소경을 완비했다. 오소경은 그 명칭이나 위치를 보아 중도, 서, 남, 북의 방향을 맞춰 가지고 설치됐음을 알 수 있다. 자, 그것은 금성의 동쪽에 치우쳐 있는 결함을 이제 뭐냐면 보충하는 동시에 지방 세력들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즉 소경에서는 정복한 국가의 귀족들 강제로 이주시켜 살게 했는데 그들을 감시할 필요에서 중앙의 귀족을 보내 이들을 통제했다. 자, 따라서 시가의 오수경은 행정구역의 의미보다는 정치적 문화적 필요에서 설치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인제 행정구역보다는 좀 약간 정치적 성격, 상대방을 견제시키는 목적도 있고 문화적, 그러니까 경주가 좀 약간 한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이걸 보완하고 하기 위한 거겠죠. 그래서 이 당시 정치적 목적 그 관련된 내용이 앞에서 읽었던 그 21번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요. 예. 자, 그다음에 주군현과 오소경 밑에 일반적으로 촌이라고 불리는 작은 행정구역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촌은 자연촌이 아니라 몇 개의 자연촌이 합쳐서 이루어진 행정적인 지역촌이다. 자, 이 행정촌에는 그 지방의 토착인 유적지인 촌주를 삼아서 자치했는데 이들 촌주가 중앙에서 파견돼 현령의 통제를 받았다. 자, 일본의 정차원에 발견된 신라 장정에 의하면 서원경 부근의 4개 촌의 인구 토지 면적에 이제 쓸려 있는데 여기 한 촌에 촌주가 있어. 여기가 한 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자연촌에 3-4 개를 묶어서 촌이라고 보시면 돼요. 촌주가 있고 아 말 잘못했네 제가. 그 여기에서 보니까 한 촌에 이제 촌주가 있고 이들 4개 촌 자연촌이 나타나는데 요거 제가 말 잘못했어요. 이게 이제 서원경 부근에 인제 4개 촌이 있는데 요건 자연촌이고요. 그리고 촌주라고 하는 사람은 요 자연촌을 통강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요게 촌주가 살았던 거 한 촌이 있고 그 이 촌주가 자기가 사는 촌 외에도 주변에 3-4개 정도의 촌을 통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중에 하나가 이제 그 소보이촌 경우에는 호수가 15 그러니까 소보이촌은 이게 자연촌이야. 그리고 여기에 자연촌 3 개, 4 개가 더 있고 여기 하나에 그 한룡촌 하나로 인제 묶어서 한 명의 촌주가 통제하는 방식이에요. 예,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자, 그래서 소보이촌의 경우에 호수는 15 이고 인구는 142 명인데 그 가운데 9 명의 노비가 있었으며 토지는 노비 102결 2부 결부제를 실시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인제 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이제 신라 민족문서 할 때 다시 좀 얘기를 하고요. 자, 신라에는 특수행정지인 부곡이 있다. 그러니까 신라 같은 경우에 항부곡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항부곡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첫 번째 설은 뭐냐면 이 항부곡을 인제 그 당시에 인제 천인설 그래서 지금 인제 여기 나온 천인설에 관련된 내용인데 서국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피정복자 집단이나 전쟁포의 집단 거주지가 필요했고 이때 만들어진 게 항부국이다라는 설이야. 예. 이게 천인설이 있고 두 번째가 양인설이야. 양인설은 뭐냐면 신라가 군현제를 편제하는 과정에서 군현제를 편제하는 과정에서 현에 두기에는 좀 그런 예매한 곳이 남겨져 있고 그런 작은 지역을 특수행정구역으로 정했다. 그래서 인제 이 항부국이다. 이렇게 인제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 설이 있다라는 건데 교과서나 이런 데서는 천인설을 바탕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그것은 일반 군현과 달리 소국의 정복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정복 집단이나 전쟁포의 집단 거주지를 재편성하고 그 주민은 천민으로 여긴다. 이건 천인설에 근거한 거야. 또한 주군현에는 토착인으로서 그러니까 니를 임명하여 외관을 보장했고 보통 간하고 니는 다르죠. 간은 이제 중앙에서 파견한 것을 간이라고 하고 니라는 건 그 지방 토착세로서 인제 그 행정적인 보조를 해준 사람을 니라고 해요. 예. 그래서 그 조선의 육방 조직은 이 니에 속하죠. 그래서 하여튼 니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이는 토착 세력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들을 상경시켜서 간부의 일을 맡게 하는 상수의 제도가 있었어요. 상수의 제도. 예. 그래서 인제 이 상수의 제도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요렇게 해서 한번 봤고 그다음에 잠깐만요. 요거 보고 그다음에 또 나아가서 이제 신라 하대의 그 뭐냐면 간직제도 변화를 좀 언급할게요. 신라 중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왕권에 의해서 통제되는 형태로 조직이 됐는데 신라 하대 들어가면 인제 완전히 왕권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신라 조직 중에 인제 외조와 내조가 있는데 앞에서 말하는 집사성을 비롯한 이 외조는 어 여기 주로 공식적인 기관이고요. 공적인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고 내조는 왕실의 어떤 개인적인 일을 담당하는군요. 왕의 비서기관이고. 근데 이제 신라 하대에 들어가면 외조가 다 이제 뭐냐면 진골 귀족들이 다 장악을 해요. 심지어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신라 왕권의 상징인 시중조차도 이 뭐냐 진골 귀족들이 다 장악을 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인제 뭐냐면 왕들이 왕권을 강화해서 외조보다는 내조에 인제 힘을 모아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제 이 내조 같은 한림대라든지 이런 것들 비서기관들을 이제 내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주로 이 내조는 누굴 임명하냐면 육두품을 임명하죠. 예. 육두품을 임명해서 내조의 권한을 강화시키려고 한다. 한림대나 뭐 서서원이나 이런 권한들을 이게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어요. 여기는 통론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제가 기출 분석에서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신라 하대 때 얘기인데 미리 이제 좀 얘기할게요. 예. 자, 여기 보면 자, 예전에 인제 04년도인가 그때 나왔던 기출이에요. 그래서 최치원에 관련된 사료가 있는데 이 사료를 가지고 인제 그 간직제도 관련된 내용을 물어본 적이 있어. 신라 하대 간직제도 관련된 내용이. 예. 그래서 인제 요거는 좀 뒤에 부분을 읽어 볼게요. 이 내조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번 볼게요. 자, 신라의 육두품은 진골 중심의 골품제를 출세하기 어려워서 그 일찍이 수계학생원 당락을 건너가 유학을 익히고 빈곤가에 합격하는 등 학문적 능력을 통해 골품제 한계를 극복하려고 했다. 그 일본은 이제 다시 신라에 들어와서 신라 왕실을 보좌하는 문안직 같은 게 비서기구야.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외조가 아니라 그 왕의 그 어떤 비서 역할은 내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안직에 근무해서 자신의 능력을 펼치려고 했다. 그러나 진골 귀족이 두텁게 쳐놓은 벽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승진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결국엔 좌절했다 뭐 그 내용이 있는데 자 그 뒤에부터 인제 좀 볼게요. 예. 자 여기 한림직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한림직 관련된 내용을 보면 자 중국에서 인제 한림직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중요 한림직 같은 경우에는 인제 주로 인제 문안기구라고 하는데 외교 작성이나 항제 조칙이나 이런 걸 작성하거나 역사 편찬을 하는 맡아본 기관이 문안기구인데 이 문안기구를 총괄하는 것이 한림원이에요, 한림원. 근데 이런 기구를 신라 때 받아들였어요. 예. 그래서 신라 시대 때 왕의 조칙이나 외교 문서 등을 작성 등을 한림직이 맡아 상문사, 통홍박사 같은 간직이 있었지만 중국의 한림제도를 수용한 것은 성덕왕 때다. 그래서 당나라 간제를 적극 수용해서 한화 정책을 실시한 건 경동왕 때인데 경동왕 때 당나라 한림원을 모방해서 한림대를 설치하고요. 한림양과 대조, 서생 등의 간직을 두었다. 한림대가 서선호 개편 등을 신라화된 경문왕 때다. 경문왕 때 인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외조가 완전히 인제 진골 귀족들에 의해서 장악되니까 이 내조를 이용해서 육두분색들 등용해 갖고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고 이 내조의 기관인 한림대를 권한을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서성원으로 개편됐죠. 예. 그래서 이때 이제 건문왕 때 인제 활동했던 사람이 최치원 같은 육두분색들이 많이 활동을 했거든요. 그때 "간청을 써라." 요렇게 내용이 나왔어. "간청과 간직을 써라." 그래서 간치가 간부인데 이때 간청은 한림대 서선 그다음에 간직은 한림학사 이렇게 써야지 답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계속 읽어 볼게요.
중대 때 이제 왕권이 바탕이 됐던 집사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집사성의 거점이 되는 새로운 세력이 성장을 초래해요. 중대 말기에 이르면 오히려 왕권을 제약하는 요소로 발전하는데요. 변질되었고, 그래서 국왕 직속의 새로운 내조의 음, 관청이 필요해 국왕 비서실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왕권을 부흥시켜 나가고자 했다. 요게 이제 한림대 서서원에 그런 기능을 부여하고자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국왕의 근식이고 내조를 얘기한 거야. 외조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14부가 아니야 지금. 중사서 어 중사서가 성교성 그리고를 두었다. 그래서 중사성가는 원래 이제 그 보통 이제 세택이라는 간직을 중사성을 계칭했다고 하거든요. 국왕의 태자에 대한 그 시종 역할을 담당했던 게 중사성이고, 성교성 같은 경우는 왕명의 선포나 출납을 담당했던 기구요. 그래서 문화기구로서 한림대를 서서원으로 또 개편하고 한림양을 한림학사를 계칭했다. 그리고 새로운 숙문대나 문화기구를 뒀다. 그래서 이런 그런 근시기구, 내조기구를 강화해서 외조기구에 대항하려고 했다 이런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한림대를 서서원과 한림대나 서서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한림대가 이제 나중에 경무할 때 서성원으로 이름을 바뀌고 하여튼 이게 있는데 이렇게 있고, 통상 한림학사는 다른 간직을 겸직했다. 그래서 문제 사료에 집필한 최치원도 경문왕 이후에 기국과 신라의 조정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최치원의 신라 간직을 시독 결한입으로 쭉 있는데 겸직제예요. 그래서 시독이나 병구신앙이나 서성에 있는 한림학사를 겸직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외조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 한림학사 같은 내조의 간직을 통해 간직을 가지는 사람이 외조의 간직을 겸직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외조에 있는 이제 뭐냐면 그 진골귀족들 통제하려고 했다는 거죠. 예. 뭐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정리해서 말하면 신라 하대에 들어가면 외조들이 다 육두품 그 진골귀족들이 인제 다 장악하니까 그 당시 인제 경문왕 전후로 해 가지고 내조의 육두품들을 인제 등용해서 그들을 내조를 통해서 견제하려고 했고, 그때 이제 대표적인 내조 간원이 뭐 한림대 이름이 또 나중에 서성원으로 바뀌죠. 그 외에도 인제 뭐냐면 또 새로운 관청이었던 중사성이나 성교성이나 그 숙문대 같은 문항기구를 통해서 뭐 안건을 강화시키려 했지만 제대로 안 됐죠. 예.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육두품 관련된 간지에서 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기 언급을 했던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군사 조직의 재평성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요거는요. 예. 오늘 여기까지 인제 강독 하고요. 다음 시간에 군사주의 재평성 관련된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